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간 IT 플러스 메타버스 새로운 시대를 읽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90분 정도 함께 이야기 나눌 세컨브레인 연구소 이인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매달 진행되는 행사다 보니까 이미 들으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잠깐 소개를 좀 드리고서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할게요. 저는 현재 세컨브레인 연구소 대표로 있고요. 금융선에서는 트렌드하고 스마트워크 관련된 겸임 교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가장 최근에 썼던 책들은 이런 책들을 매번 출간을 하고 있어요. IT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빅테크에 대한 것들. 1월 달에는 CES 2021 행사가 끝났죠. 끝나고 나서는 그 행사에 대한 것들이 우리한테 도대체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강의라든지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들은 초점이 우리 일상에 좀 맞춰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들으셨던 내용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설명을 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저희가 다음 달에도 행사가 있는데 그동안에는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네이버 오디오 클립이 있습니다. 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월화수목 금까지 주 5일로 해서 이 목소리 그대로 전날에 있었던 IT 기사들을 제가 해설을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고요. 나머지 이야기는 또 한 달 뒤에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월간 IT 트렌드라는 이름으로 2018년도부터 진행이 됐었던 행사입니다. IT 플러스 저희 2018년도부터는요.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전하면서 방금 전처럼 책이라든지 아니면 저는 기업에서 강의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가장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번 달에 인공지능이 이런 식으로 펼쳐지고 앞으로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 달에 어떻게 되는 건지. 책도 마찬가지죠. 매년 책이 한 권이 나오게 되는데 또 1년을 기다려야지만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2018년도부터 제가 보고를 하는 입장에서 제 이야기를 들었던 분들한테 조금 더 편안하게 한 달에 한 가지씩의 주제를 정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코너를 만들었던 게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강의입니다. 자, 지금은 IT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IT를 더하다. 그래서 세컨브레인 연구소하고 하나드림 플러스하고 함께 만든 브랜드 명이에요. 저희는 이런 얘기를 했었죠. 하나의 주제이다 보니까 핀테크에 대한 이야기,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이야기, 블록체인에 대한 이야기, 헬스케어에 대한 이야기, 바로 지난달에는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하나 정도의 이야기를 들어가고 그 다음 연도가 되게 되면 다시 또 그때 이야기했었던 로봇 발전에 비해서 어떻게 발전이 진행이 됐는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혹시 예전 거 못 들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유튜브에 IT 플러스라고 검색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드림 플러스라고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은 관련된 영상들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걸 보면서 그쪽 댓글을 남겨주셔도 제가 보니까 함께 소통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소개 하나 드리겠습니다. 카카오의 오픈 채팅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간 IT 트렌드를 읽다라는 이름으로 되어져 있고 앞에 있는 게 QR코드로 되어져 있는 참여 코드입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들어가신 다음에 검색창 누르시면 스캐너 뜨죠. 그거라든지 아니면 카메라 스캐너 기능 활용하셔갖고 지금 잠깐 한번 비춰보세요. 잠깐 비춰보신 다음에 이 참여 코드가 2020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조금 잘렸네요. 네, 2020으로 되어져 있고 혹시 2020으로 안 들어가시게 되면 2021, 2020이나 2021 올해 연도입니다. 이걸로 접속하시게 되면 저희가 만든 단톡방에 들어오실 거고요. 굉장히 조용한 방입니다. 제가 가끔씩 IT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 이야기를 드리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세미나가 열릴 때 올리는 방이고 저 말고도 이쪽 분야를 좋아하시는 전문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재밌는 이야기 소통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여 코드 한번 불러보시고요. 벌써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자, 그러면 계속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들 있으시면은 이쪽 방에다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지금 이벤터스에도 잘 되어져 있죠. 제가 질문 리스트 같이 보고 있으니까 이쪽 남겨주시게 되면은 강의 진행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제가 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그리고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지난달부터 했었어요. 지난달에 주제를 정하고 나서 한 달 동안 관련된 데이터들을 모아서 설명을 좀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인지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예전보다 더 굉장히 상승한 키워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도대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셨던 부분들하고요.
너무 많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정리를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메타, 초월이란 뜻이죠. 버스, 유니버스에서 나왔습니다. 잠깐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이 QR코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못 찍으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네요.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강의도 지금 한 번으로 끝나지만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디지털 컨택트로 연결이 된 거죠. 우리한테 준 하나의 기회가 또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 뵙고 싶기는 한데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오프라인 넘어서 온라인도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됐죠. 네, 들어오신 분들 있으니까 계속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자, 메타버스란 말, 초월적인 세상이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세상을 넘어섰다. 이 이야기인데 사실 이 메타버스라는 말보다 우리들이 익숙한 용어 중에 하나가 멀티버스라는 말이 있어요. 멀티버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가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가는 여러 개의 다른 지구가 있다. 굉장히 SF적이죠. 혹은 어디서 들어봤냐면요.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 아시죠? 스파이더맨의 영화를 보게 되면은 이 영화의 핵심 주인공이 3명이죠. 지금까지 나왔던 영화가 더 많긴 하지만 요즘에 우리가 10년 사이 봤던 거는 주인공이 3명이었었고 그런데 스토리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각각 다른 스토리로 다시 시작을 했었어요. 자, 왜 이런 식으로 됐느냐? 미국의 그래픽 노블 시리즈를 보게 되면은 슈퍼맨이 계속 나오고 스파이더맨이 계속 나옵니다. 스토리가 안 이어져요. 어떤 개념이 도입됐느냐? 사실은 지구가 여러 개였다. SF적이죠. 이렇게 허무맹랑한 얘기처럼 들렸었던 게 메타버스였었어요. 근데 왜 이게 요즘에 이슈가 됐느냐? 자, 요즘에라는 거는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2달에서 한 3달 정도입니다. 2가지 이유 크게. 첫 번째는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메타버스라고 인터넷에 검색만 해보셔도 뉴스 기사로 검색만 해보셔도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메타버스 시장이 성장한다. 메타버스 관련된 수혜주. 도대체 어떤 주식이 메타버스와 관련이 있는 걸까? 계속 주식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메타버스라고 하는 하나의 큰 테마 안에 웬만한 회사들은 다 들어가는 입장이 돼버렸어요. 뭔가가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뭔가가 있다는 게 확신시 되기 시작했느냐? 이것 때문이죠. 로블록스. 실상 로블록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고 제가 장담하건대 지금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게임 해보신 분들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저는 해봤었어요. 예. 어린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같이 하셨던 분들은 계실 거예요. 근데 작정을 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성인들이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한번 해봐야지 이러신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확실합니다. 근데 이게 왜 이슈가 됐죠? 상장했죠. 3월 10일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업 가치가 395달러 인정을 받았습니다. 33조짜리 회사가 됐어요. 얼마 전에 70달러까지 올라갔죠? 42조입니다. 보여줬죠.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메타버스 수혜주라고 이름이 붙으면서 같이 성장하기 시작했다. 쿠팡도 상장했었죠. 쿠팡은 뭐 100조 기업이었으니까요. 33조라는 금액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작년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거의 한 39조에서 40조 정도 됐었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성장하는 회사가 된 거예요. 바로 어제까지의 주가도 잡고 왔습니다. 원래 뭐 주식 시장이야 항상 요동치니까 한 70달러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뭔가가 있다라는 거 첫 번째는 그래서 2가지 이슈가 된 것 중에 주식 테마로 좀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역시 요즘의 이슈 중에 하나죠. NFT. 아직까지 제가 이 얘기가 입에 익지가 않아갖고 자꾸 NTF라고 발음을 하게 되는데 대체 불과 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NFT. 이거 보였을 겁니다. 잭도시의 트윗. 트위터를 제일 처음 만들고 나서 한 줄 올렸던 거죠.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은 유튜브의 시작을 보게 되면은 유튜브에서도 내가 코끼리를 보러 왔어. 이 영상 기억하실 거예요? 이런 영상이라든지 한 줄짜리가 올라왔는데 이걸 경매에 붙인 거죠. NFT로 팔겠다. 이게 얼마에 팔렸어요? 32억이에요. 이게 뭐길래 도대체. 자, 여러분들 지금 32억짜리 트위터를 저랑 같이 보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뭔가 차이가 있죠.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논리가 뭐냐? 제가 항상 일상 IT라고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IT에 대한 이야기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인공지능 이런 것도 항상 주변에 있어요. 나랑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현실적인
돈의 문제가 결부되기 시작했었을 때, 투자의 문제가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자본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이때부터는 우리의 셈법이 빨라지기 시작하고 다시 한번 보게 만들게 되는 거죠. 메타버스. 미래인가 과연 거품인가? 사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좀 걱정이 되는 게 워낙에 좀 관심이 많은 분야이시다 보니까 저보다 훨씬 현업 전문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팩트,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할 거니까 저와 함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결론을 한번 내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미래인 거는 확실합니다. 메타버스의 시작을 좀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1992년으로 갈 필요가 있어요. 되게 아득한 옛날이죠. 밀레니얼 그 전입니다. 92년도에 뭐가 나왔느냐? 이 책이 나왔죠. 스노우 크래시. 저는 멀티버스라는 말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말이 요즘에 뜨기 시작하면서 이 책이 다시 한번 사람들이 많이 볼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 계시면은 동네 도서관에서 한번 대여해서 봐보세요. 아주 예전 책이죠. 92년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봐도 여러분들께서 재밌네 하실 만한 포인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 책의 한 구절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메타버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일단 주인공 이름이 히로라고 하는 이름인데 히어로라는 이름이겠죠? 한국인 혼혈입니다. 미국인하고. 이것도 좀 특이했었어요. 맨 마지막 줄을 보게 되면은 시각의 한계 내에서 가장 선명한 그림을 만들 수 있다. 게다가 작은 이어폰을 통해서 스테레오 음향을 집어넣게 되면은 움직이는 3차원 화상, 동영상 얘기하는 거죠. 이게 완벽하게 현실적인 사운드 트랙까지 갖추게 되는 셈이었다. 그렇게 되면 히로는 현실 세계,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컴퓨터로 만들어낸 고글과 이어폰에 계속 공급해주는 가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이걸 컴퓨터 용어로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세상이었다. 이 책에서 언급이 됐던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는 조금 우울한데 가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나는 가상 속에서 뭔가 대단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것들. 그 시작점이 92년이었었고 사실 상상은 그 이전부터 오래되긴 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거 이거죠. 다시 한번 회자가 되는 명작들이죠. 레디 플레이 원. 2018년도 영화입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 있으시면 메타버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영화는 다시 한번 보셔야 되죠. 대단하지 않았었나요? 우리가 언젠가 한번 될 거라고 올 거라고 꿈꿨던 미래의 모습이죠. 가상의 고글을 썼을 때 현실 세계에서 고글을 쓰면은 이 VR 기기를 우리가 쓰게 되면은 가상현실로 들어가게 된다. 지금도 되는데요? 아니죠? 완전히 가상에 풀 다이브가 들어가는데 나의 몸은 여기에 있지만 내가 움직이는 대로 반응하는 것들. 햅틱 슈트와 같은 것들을 입으면은 촉각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것들. 모든 것이 현실이 되는 것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대단한 영화였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 날짜 연도 다시 보고 놀랐었는데 여러분 아바타라는 영화가 나온 게 2009년입니다. 너무 오래되지 않았나요? 아바타 2가 나온다 그랬었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자, 2009년에 아바타도 마찬가지였었던 것 같아요. 주인공은 다리가 불편한데 특수한 기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건강한 몸을 가진 거의 키가 3m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나비족이 되죠. 이거 역시도 아바타네요. 정말 아바타. 원래 아바타가 화신이라는 뜻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게임 캐릭터를 만들 때 아바타라는 이름을 쓰죠. 이 두 개의 영화 역시도 여기서 영감을 받았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있지 않았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매트릭스. 1999년에 나왔던 겁니다. 좀 암울한 미래였었죠. 하지만 이때는 이 영화 자체에서는 전 세계는 모든 사람들이 가상의 세계 속을 살아가죠.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없을 테니까 제가 스포일러 하는 건 아니죠. 가장 최근에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이것도 넷플릭스에 나와 있으니까 다시 보시면 좋은데 이거는 현빈밖에 기억이 안 난다 이러신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근데 이건 AR에 대한 거였었죠. 특수한 콘택트 렌즈를 끼게 되면은 현실 세계 속에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데 롤플레잉 게임도 즐길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자, 이런 미래 속과 우리가 생각했던 미래와 현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린 계속 상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2020년이 됐죠. 작년. 2020년에 잔잔했었던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나의 키워드가 등장했죠. 이 회사가 등장했어요.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 회사는 상당히 매력적인 회사죠. 반도체 시장에서 특히 그래픽카드 시장에서 출발하기 시작했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은 우리 영토를 지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가 됐었죠. 게다가 손정희가 투자했었던 소프트뱅크의 ARM이라고 하는 회사까지 인수하는 걸로 요즘에 유명합니다. 자율주행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 회사의 입김이 뻗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자, 이 회사도 매년 다른 회사들처럼 개발자 회의라는 거라고 자기네들의 비전을 발표합니다. 바로 작년에 있었던 GTC 2020 10월 5일에 이런 일이 있었죠. 이분이 나왔었거든요. 젠슨 왕. 나와서 뭐라고 했었느냐. 지난 20년이 놀라웠다면 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잠깐 봐보죠. If the last 20 years was amazing, the next 20 will seem nothing short of science fiction. The metaverse is coming.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었던 20년은 정말 놀라웠었는데 20년이 놀라웠었는데 앞으로는 우리는 공상과학을 현실이 되는 시대를 살게 될 거다. 지금도 그렇거든요. 우리들이 카카오톡으로다가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 지금처럼 실시간으로 우리가 라이브를 통해서 제가 수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것들 20년 전에 생각도 못 했었겠죠. 해외에 있는 사람하고 전화를 하는데 무료로 통화할 수 있다?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할 수 있다? 그것도 무료에 가까운 금액으로 생각도 못했던 미래였었는데 이거보다 더 큰 미래가 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마치 영화의 예고편 같죠? 메타버스 is coming. 이분이 얘기했습니다. 젠슨 왕이 얘기를 하면서 메타버스의 시대가 오고 있다. 자, 사실 이 두 가지가 컸던 것 같아요. 여기서 다시 또 언급이 됐었던 게 메타버스라고 하는 책,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스노우 크래쉬라고 하는 책에 대한 언급도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내렸었어요. 메타버스가 도대체 뭐냐. 게임부터 시작해서 사이버 세상 속의 아바타가 현실 세계 속이랑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들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가상의 세계를 아바타들하고 같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가상의 세계 속에서 먼저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현실 세계로도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상의 세계들이 너무 많을 텐데요. 각자 다른 기업들이 다 만들고 있죠.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플랫폼까지 만들었다. 이게 바로 옴니버스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거였었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허무맹랑해요. 이게 과연 가능한 건가? 그렇다면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상현실이 대세인 걸까요? 이미 메타버스 관련된 그런 주식이 아니라 VR, AR, MR, XR, 혼합현실까지 이런 용어들이 계속 나왔었는데요. 좀 혼란스럽죠? 우리가 꿈꾸는 건 여기죠. 언젠간 갈 미래가 확실합니다. 이게 앞으로 20년이 될지 더 빨라져서 10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나의 현실과 나의 가상이 하나가 되고 레디 플레이어 1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라는 세계에 나왔던 것처럼 가상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돈을 벌게 되면 그 돈으로다가 현실 세계로 물건을 전해받을 수도 있고 가상 세계의 부가 현실 세계의 부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것들 우리가 꿈꾸는 거죠. 현실은 이런 모습에 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제가 진행했었던 서울 IT 트립이라는 곳에서 같이 사람들이랑 함께 갔었던 곳입니다. VR 룸이죠. VR 스테이션이 우리나라에 꽤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 몇 곳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단점들이 좀 있죠. 무슨 단점이냐? 커야 됩니다, 일단. 규모의 경제예요. 지금 마리오 카트 게임을 즐기고 있는 건데 밖에서 쳐다보는 사람들한테 그냥 보기만 해도 재밌어요. 근데 이 가상현실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진지한 거죠. 아까 우리는 이런 모습을 꿈꿨는데 이런 모습이랑 이런 모습 좀 차이가 있네요. 그냥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실상 2019년, 2020년도를 보게 되면은 VR 시장이라는 거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포기하는 시장이었었습니다. VR이 잘 될 거야. 레디 플레이어 1 같은 세상이 될 거야. 우리가 가상현실 세계 속에서 여러 가지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거야. 가능은 했지만 디바이스가 비싸고 플랫폼이 따라오지 못하고 인터넷 접속 속도가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99년도에 PC방만큼 VR 방이 더 많아지게 될 거를 기대했지만 그러지 못했죠. 그러니까 하나 둘 철수를 했습니다. 천하의 구글도 철수했다. 기사 나왔었잖아요. 데이드림이라고 이야기했었던 거 일장 춘몽이 됐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도 VR 대신에 AR에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게 작년 초반까지였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달라진 거죠.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AR이라고 하는 거는 눈앞에 가상현실이 펼쳐져야 되니까 결국엔 우리가 돌아다녀야 됩니다. 근데 VR은요. 내 몸은 여기 있지만 어디든 갈 수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대세가 되기 시작했더라. 게다가 이가 등장했죠. 오큘러스 2, 퀘스트 2. 페이스북이 인수했던 오큘러스에서 만든 정말 괜찮은 스탠드얼론.
얘만 뒤집어 쓰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가상현실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 정말 많이 팔렸습니다. 가격은 40만 원 초반대죠. 우리나라에서 SKT가 가지고 들어왔는데 계속 품절이 날 정도였었고요. 그래도 장벽이 있죠. 이것만 보호한다. 그랬으면 이미 작년부터 관련돼서 메타버스가 아니라 VR이 더 많은 주목을 받았었어야 됐을 것 같아요. 좀 다르죠? 아까 전에 봤었던 가상현실 세계, 내가 전사가 되는 것들, 내가 가상현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들,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로블록스랑은 좀 많이 다르네요.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를 좀 이야기하자면 메타버스는 도대체 그렇다면 뭐냐? 이 정의가 위키피디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위키피디아를 보게 되면은 비영리 기술 연구단체 ASF라는 곳에서 메타버스를 증강현실과 시뮬레이션,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으로다가 나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거울세계, 가상세계라고 이야기를 했죠. 제가 한번 정리해봤는데 이 네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정의를 네 가지로 구분한다면 이게 단체가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것만이 정석은 아닙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는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누구나 내릴 수는 있을 거예요. 한 가지는 증강현실이다. 포켓몬고와 같은 것들이죠. 우리가 현실 세계엔 아무것도 없지만 뭔가 AR 기기를 썼었을 때, 스마트폰을 쓰거나 렌즈를 썼을 때 가상이 입혀져서 보이는 거. 이게 초현실까지 가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현실 세계랑 가상의 세계를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라이프 로깅이란 말이 나왔네요. 라이프 로깅. 지금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다가 나의 동영상 올리는 것들, 나의 셀카를 찍어서 우리가 페이스북에 올리거나 인스타그램을 하는 것들, 트위터를 올리는 것들, 매 순간 라이프 로깅을 하는 것들도 이것도 메타버스다. 가상세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텍스트와 이미지로. 하나 의미가 더 있네요. 버추얼 월드. 이게 조금 더 고급화되고 난이도가 높은 거죠. 우리가 가상현실 세계 속으로 풀 다이브, 완전히 들어가서 몰입하는 것들. 나의 몸은 여기에 있지만 내 몸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가장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젠 미러 월드라고 하는 것까지 나오죠. 거울 세계는 뭐냐 도대체? 거울 세계에 대한 정의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구글 어스를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는 네이버 지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실 속엔 여기 있지만 네이버 지도를 보게 되면 현실이 그대로 들어가져 있다. 이 정의에 따르게 되면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 세계에 있는 상점을 그대로 옮겨놨거든요. 이상하죠? 이 정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메타버스는 현실에 하는 모든 게 메타버스가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투자할 만한 회사라든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들, 현실에 하는 모든 것들이 범주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다른 정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저는 이 두 가지만 구분을 좀 하려고 합니다. 레디 플레이어 원 소속의 세상, 그리고 로블록스와 같은 것들. 이 두 개의 구분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게임 밖 속에서, 게임 밖에 있는 현실에서 게임을 보면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들, 혹은 아예 게임 안으로다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들,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소셜과 버추얼, 이 두 가지로 나눠지죠. 소셜은 원래 우리가 했던 겁니다. 지금도 소셜이잖아요, 우리는요. 방금 전에 여러분들은 제가 만들어 놨었던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서 소셜로 연결이 되기 시작했죠. 가상 버추얼.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눈앞에 홀로그램으로 다 서로 나타났다라면 이건 버추얼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구분을 좀 해보죠. 다시 소셜은 새롭게 시작된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메타버스를 정의를 하자면 가상세계에서 만나요. 내일 모레 만나자. 드림플러스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상공간에 만나는 거죠. 혹은 미션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밥도 먹으러 가고 낚시도 하러 다니고 가상세계 속에서. 마지막으로 뭔가 미션이 주어진 같이 해결하는 것들. 이거 새로 왔던 게 아니네요. 이미 있었네요. 기억나시는 올드게임 유저분들 많으시죠? 98년도였었습니다. 리니지. 98년도, 99년도 엄청났었죠. 리니지라는 게임. 우리나라 게임 강국아니에요? 이렇게 간단한 게임 속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협동하고 살아가고 미션을 해결을 하고 성을 만들고 리니지로 묶였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004년도 리니지 2가 나오고 나서 바치해방 전쟁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죠.
이때 스토리가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혹시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적어두셨다가 이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꼭 한번 풀 스토리를 봐보세요. 어마어마했었죠. 하나의 서버가 점령되고 난 다음에 이걸 해방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캐릭터들, 수많은 유저들이 내복단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냥 1레벨짜리 캐릭터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싸웠었다. 하나의 전략을 보는 것 같았었고요. 이 자체가 영화로 만들어져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미 우린 경험했었어요. 또 가볼까요? 조금 더 과거입니다. 96년도. 1996년도에 거의 뭐 최초의 MMORPG였었죠? 바람의 나라. 요즘에는 바람의 나라가 모바일로까지 나왔습니다. 96년도였었어요. 96년 똑같네요. 내 몸은 현실 세계에 있지만 난 시간이 될 때마다 가상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게임에 들어가서 사람들이랑 대화도 하고 사실 돌아다니면서 레벨업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하루 종일 대화만 해도 됩니다. 96년도. 근데 좀 그래픽이 별로죠, 요즘 보기엔. 우리가 원했던 거 이게 나와야겠죠. 와우. 2004년.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뺏어갔었던 시간 강탈자였던 바로 그 와우가 나왔던 게 2004년입니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당연히 그래픽은 굉장히 좋아졌죠.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 다 들어가 있네요. 이 와우라는 세계에 혼자 말을 타고 돌아다녀도 되고 자유롭게 비행을 해도 되고 한꺼번에 보스를 잡으러 레이드를 떠나도 되고 난 자유롭고 싶어 혼자 놀아도 되는 겁니다. 어떤 일까지 벌어졌죠? 결혼식까지 열렸었죠. 오랜만에 보니까 제가 또 재밌더라고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 만난 커플 결혼식도 와우 했다. 칼 들고 있는 거 보세요. 그 밑에 보시면은요. 리니지에서도 이렇게 결혼식 열렸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현실하고 가상세계 경계 속에서 다양한 미션을 해결을 했었어요. 미션이 없는 게임은요? 굳이 게임에 미션이 있어야 되나요? 없어도 되겠죠. 자, 이게 등장했죠. 세컨드 라이프. 두 번째 삶이다. 이름조차도 정말 가상현실에 맞게 지었었네요. 세컨드 라이프 저도 국내 세컨드 라이프가 상장하고 서비스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한번 해봤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었죠?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2003년에 나왔었어요. 미션이 별로 없죠. 여기 안에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 안에서 건물도 지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고용을 해서 물건을 팔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여기다가 자기네 홍보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기도 했었잖아요. 이때 굉장히 거품이란 얘기까지 많이 나왔었어요.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 되죠. 일단 유저들이 몰려있는 곳이었으니까. 캐릭터 같은 경우에도 나를 닮은 클래식한 거의 뭐 무료로 줄 수 있는 아바타를 만들 수도 있고 돈을 더 내게 되면은 약간 세련되게 나를 꾸밀 수도 있고 난 이건 모르겠고 나는 현실 세계와 다르게 가상 세계 속에서도 내 얼굴이긴 싫다. 나는 동물이고 싶어. 난 한 마리 치킨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치킨 캐릭터로 들어가게 되는 것들이고요. 나는 동물 수인족이 되고 싶은데 약간 일본 애니메이션과 같은 것들 아니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가능한 형태였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살아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분들 별로 없죠. 저도 궁금해가지고 오랜만에 과연 이 서버가 살아있었을까 봤는데 서버가 살아남아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아직은 좀 헛갈립니다. 확실한 건 이젠 더 이상 우리는 선택하지 않아요. 왜 실패했을까요? 너무나 완벽했던 것 같은데. 와우는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죠. 근데 이런 게임들은 왜 도대체 실패했을까요? 그냥 살아가는 것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게 아닐까 싶어요. 2003년을 얘기했었는데 2004년에 페이스북이 나왔죠. 트위터가 2006년에 나왔죠. 사람들하고 소통만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해요. 살아가는 것도 안 해요. 굳이 우리가 컴퓨터 게임 앞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행동을 하지 않아도 돼요. 더 빠른 모바일이 생겼죠. 스마트폰에 접속해서 카톡을 날리면 되는 거고 스마트폰에 접속해서 페이스북에 내 일상을 올리면 되는 거고 트위터로 한 줄을 날리면 되는데 이게 더 쉬운 거예요. 자, 왼쪽 밑에 제가 가볍게 집어넣었죠. 싸이월드. 대단했었죠. 1999년이었습니다. 이것도 생각해보게 되면 메타버스겠네요. 우린 도토리도 소통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싸이월드가 좀 있으면 또 돌아오죠. 5월달부터. 그래서 싸이월드가 갑작스럽게 그 이름이 안 붙었다가 메타버스 수혜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까지 그러면은 2003년 이후에 2004년 이후에 바로 지금까지 2020년도까지는 이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소셜 게임보단 소셜이다. 결국엔 소셜 쪽에 훨씬 사람이 많은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바뀌는 분위기가 나타나기 시작했었어요. 아닌데? 소셜에, 페이스북에 사람들이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했죠. 인스타그램 넘어갔는데
거기서 약간 시들해진 것 같아요. 트위터가 다시 부활한데 트럼프 트위터가 재밌고 앨런 머스크의 트위터가 재밌죠. 뉴스를 소비하는 거 그 이상은 점점 아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다른 게 필요한데 돌파구가 필요해요. 다시 게임이 등장했죠. 소셜게임 이야기로 가보죠. 동물의 숲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정말 대단했죠. 모여바로 동물의 숲. 힐링 게임이다. 저도 요즘 해보고 있지만 힐링 게임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자꾸 너구리가 뭔가를 주죠. 부채를 씌웁니다. 돈을 갚아야 돼요. 이상한 게임이에요. 하지만 그냥 뭔가 미션이 없다라고 하는 게 좋은 거고, 자, 이 게임의 시작은 2001년이었습니다. 2001년도에 동물의 숲이 닌텐도 64라고 하는 게임기 용으로 나왔었어요. 그때 그래픽이에요. 자, 이 게임을 만든 거는 닌텐도에서 뭐 이건 풀어내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미션이 없는 게임을 만들어보자. 굳이 레벨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어머니가 했던 플레이를 아들이 딸이 이어서 하더라도 함께 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힐링 게임 슬로우 라이프를 만들어보자. 이래서 탄생했던 게 동물의 숲이었었고, 당시에는 엄청난 일이었었죠. 당시에는 게임들은 계속 난이도가 올라가는 게임들밖에 없었어요. 자, 이게 닌텐도 64. 그런데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성적은 좀 저조했었어요. 왜 그러느냐? 아까 세컨드 라이프랑 비슷합니다. 자, 세컨드 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돼요.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써서 모니터를 보면서 키보드를 두드리고 마우스를 움직여야 됩니다. 밖에 돌아다닐 때는 못 가지고 나가죠. 트위터는 가능한데요. 페이스북은 가능한데? 자, 그래서 나왔죠. 이거를 살려준 게 뭐였었느냐? 얘가 등장했죠. 오랜만에 보실 겁니다. 2005년도에 등장했죠. 2005년도에 자, 등장한 거 동물의 숲이 등장을 한 게 닌텐도 DS용으로 등장을 했어요. 휴대용 게임기. 이때 당시에 송혜교 씨가 광고했었던 거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게 인기를 있었던 이유? 휴대용이죠. 딱 맞아떨어졌던 거였죠. 닌텐도 DS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아무데나 가서 누군가를 기다릴 때 책을 보지 말고 책 대신에 얘를 펼치고 난 다음에 게임을 할 수 있잖아요. 동물들하고 아기자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게 2005년이었어요. 그리고 터닝했죠. 닌텐도 스위치용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동물의 숲이 더 캐릭터가 귀여워지고 더 할 만한 게 많아지기 시작했었죠. 자, 그러면서 뭐가 등장했습니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도. 동물의 숲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요즘에 나온 게 여러분들만의 섬을 만들고 나서 이 섬을 다른 사람들한테 공개할 수가 있죠. 저도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자기의 코드를 공개하게 되면은 꿈의 섬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나의 섬으로 놀러 와서 내가 만들어 놓은 걸 보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대선 때 캠프에서 썼죠. 조 바이든의 섬에 놀러 가게 되면은 지지자하고 악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선거 사무소도 볼 수 있고, 투표소에서 격려하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이걸 했던 이유는 젊다. 이거를 보여줬던 거 한 가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동을 못 하다 보니까 힐링 게임이란 이야기를 들으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었어요. 자, 최근에는 LG가 만들었죠. LG 디스플레이. 올레드 섬이라는 걸 만들어서 제가 지금 코드명을 넣어놨는데 이건 다 인터넷에 공개가 돼 있습니다. 이 코드를 찍고 들어가시게 되면은 LG에서 만든 OLED 버추얼 라이프라 그래서 이 섬에 들어가서 이 섬을 탐험할 수가 있게 되어져 있죠. 이렇게 신경을 쓰기 시작했더라. 점점 이야기를 들으실수록 안 하는 게임인데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그런 생각이 드신다고 한다면 지금의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게임들 정말 몰입해서 하진 않거든요. 30대 이하 그 정도. 아니면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이랑 40대까지도 가능할 것 같네요. 어쨌든 하나 더 봐볼까요? 홍콩 조슈아 윙 우산혁명. 이어지는 내용이죠.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는 수단으로 동물의 숲을 쓰기 시작했더라. 이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에서 동물의 숲이 금지됐다라는 얘기도 나왔었죠. 정말 다양한 활용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징이죠. 휴대용 언제든지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접속을 할 수 있다. 활용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들로 만들기 시작했다. 이게 동물의 숲의 성공 요인이었었다. 얘가 빠질 수 없겠네요. 메타버스 이야기를 할 때. 마인크래프트 2011년. 도대체 왜 이렇게 못생긴 캐릭터들을 하는 걸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보셨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니,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보게 되면 애들이 사각형이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화려한 그래픽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리니지 봐보세요. 엄청나죠? 요즘에 나온 것들. 그런 그래픽에 익숙한데 갑자기 네모로 되어져 있는 애들이 나타나가지고요. 네모로 되어 있는 나무를 부시고 네모로 되어 있는 좀비를 잡아요.
이런 게임이 뭐가 재밌다고? 재밌죠? 원래 이 게임의 시작은 그냥 섬에서 살아가는 거죠. 밤이 되면 좀비가 나타나고. 혼자서 살아가는 생존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모드가 크리에이티브 모드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샌드박스, 정말 모래를 만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건축이라는 걸 하게 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 초등학생들 보면은요 정말 잘 만들어요. 3층짜리 저택을 만드는 것들, 드래곤을 만드는 것들, 조각을 하는 것들. 나 이런 것만 보면 어지럽던데? 아니요. 혼자서 잘 화면 돌려가면서 정말 많은 것들 만들어냅니다. 도띠아 잠들. 이런 분들 덕분에 유튜브에서 관련된 매뉴얼들 더 넘쳐나죠. 이제는 게임을 하는 걸 넘어서서 게임 안에서 스토리를 만들어 갖고 촬영해서 올리기도 하죠. 이게 변화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적 판매 2억 장이 판매됐답니다. 매월 2억 2,600만 명이 있는 곳이래요. 2014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3조 원을 주고 인수했었죠. 이때도 이게 나왔겠죠. 도대체 이 회사를 왜 샀느냐? 지금은 말할 수 있죠. MS는 미래를 산 거죠.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 있었죠. 버클리 대학교에서 졸업식도 이렇게 대학교를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진행을 했더라. 자, 멀리 갈 거 없이 우리나라는요. 오른쪽 밑에 보시게 되면 이거 뭐죠? 청와대죠. 청와대에서 이런 행사를 했었죠.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아예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일부를 좀 가지고 왔어요. 잠깐 봐보죠. 자, 이렇게 마인크래프트 속에서 청와대를 만들어 놓고 나서 초대를 했었던 거죠. 게임 유저들. 어린이 여러분, 청와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저는 대통령 부인 김정숙입니다. 어린이날을 축하합니다. 예, 잘 만들었죠? 실제 마인크래프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렇게 만들려면 정말 많은 노가다를 해야 됩니다. 또 우리나라는 게임 강국이다. 저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수단으로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게임으로 그치지 않고 지금처럼 유튜브로 보내게 되면 다시 또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뭔가 명작과 대작을 만들고 나면 우리의 욕심 중에 하나가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친구들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들, 이거를 잘 파냈죠. 여기다가 마인크래프트 내에서 게임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것들, 혹은 마인크래프트 내에서 의상과 디자인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잘 갖춰져 있죠. 2006년 로블록스 다시 한번 해보죠. 마인크래프트의 아류 아니었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예전에. 마인크래프트가 워낙 인기 있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꼬맹이들이요,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마인크래프트는 네모난 캐릭터에 이제 좀 익숙해졌는데 애들이 이상한 거라고 했어요. 로블록스래요. 근데 보니까 이게 더 오래됐네요. 2006년. 매월 1억 5천만의 유저랍니다. 아까랑 비슷하죠. 마인크래프트만큼. 자, 주요 사용자가 그런데 16세 미만이에요. 어린아이들이다. 사용 시간이 그런데 이 친구들이 156분이나 하더라. 유튜브로 54분, 인스타는 35분, 페이스북 21분 하는데 이렇게 되면 긴장을 느끼게 되는 것 당연한 얘기겠지만 소셜이죠. 지금까지 소셜의 세계 속에서 SNS에 못 떠나게 사람들을 묶어놨는데 SNS를 안 하고 게임 속에서 여러 가지 게임을 즐긴대요. 로블록스가 뭐길래?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 지금 봐도 이 디자인이 바로 적응은 안 돼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이 있고 일단은 뭐 마인크래프트에 비해서는 각지진 않았다. 저 오른쪽 밑에 보면 이게 굉장히 유명한 게임 중에 하나인데 게임 중에 하나가 이런 게임이 있어요. 입양하세요. 이름이 진짜 입양입니다. 가게 되면은 어른하고요 아이하고 둘을 묶어갖고 돌아다닐 수도 있고 그 안에서 학교도 있어요. 교실로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파티도 즐길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거 소설 오브 파이팅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가서 마법으로 대결을 즐길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로블록스라는 게임은 하나인데 플랫폼이죠.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수많은 게임들이 하나씩 더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원하는 것들을 골라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지금 때문에 학교를 못 갔던 친구들이 애들한테 야 로블록스 가자. 가서 만나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바뀌게 되는 거죠.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섬에 만나서 게임을 즐기려면 이 섬을 렐름이라 그래서 매달 돈을 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잠깐 봐볼게요.
게임 자체가 그렇게 멋지진 않습니다. 이거는 홍보 영상이니까 로블록스 세계 속에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만들었던 거죠. 드래곤도 만들 수 있고 다 유저죠. 이 안에서 RPG와 같은 것들도 즐길 수가 있고 그냥 열기구를 타고 날아다녀도 되고 FPS 게임처럼 배틀로얄 게임을 즐길 수도 있고 저렇게 실제로 비행선을 타고 다니거나 자동차를 타고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가상세계를 만들었죠.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죠. 자, 여기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로블록스 스튜디오. 개발자분들과 디자이너분들이 저는 이번에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메타버스 세계를 보면 볼수록 더 많은 기회가 있는 게 분명하구나 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상상하는 모든 걸 만들어 보세요. 몰입형 생성 엔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그러죠. 무료로. 실제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로블록스 엔진을 다운받으시면은 스튜디오를 다운받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언어 자체를 배울 필요는 있죠. 그런데 내가 게임을 만들어서 실제 판매를 할 수도 있더라. 수많은 개발자분들이 로블록스에다가 실제로 만들어서 판매도 일어나고 있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16세 미만인데 그렇게 돈이 클 것 같진 않아요. 얘가 등장했죠. 그래서 실제 돈이 되는 걸 보여주겠다. 포트나이트입니다. 포트나이트. 야, 포트나이트라는 게임 국내에서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에 비해서는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었습니다. 포트나이트가 이거 광고 기억하시는 분들 있죠? 세계 묻자. 대한민국에 본격 런칭을 했다라는 광고까지 나왔었습니다. 우리나라 게임의 민족이잖아요. 워낙에 잘하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플레이어들을 도발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는 워낙 잘하죠. 자, 이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은 에픽게임즈라는 곳에서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 플랫폼, 여러 가지 디바이스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형태는 얘랑 비슷해요. 배틀그라운드. 그래서 소송까지 들어간다는 얘기 나왔었던 거였었죠. 배틀그라운드처럼 배틀 로얄식 게임이라 그러는데 특정한 섬에 다 같이 모여갖고 팀을 나눠서 서로 없애야 되는 게임입니다. 이건 분명히 아류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이걸 즐기는 사람만 3억 5천만 명이라 그러네요. 2017년에 나왔는데 근데 아류를 벗어난 게 있죠. 포트나이트는 가서 배틀 로얄만 즐기는 게 아니라 얘가 생겼죠. 파티 로얄. 쉽게 이야기하면 비무장지대 같은 겁니다. 총 내려놓고 만나자. 여기 만나서 우리는 파티를 한번 즐겨보자. 메타버스를 이야기하면 정말 이 사례가 지겹도록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마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텐데 그래도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아요. 파티 로얄 사례 중에 하나. 트래비스 스캇이라고 하는 이분이 공연을 했다더라. 메타버스에서. 아니 무슨 공연을 했느냐. 실제 오프라인의 사람들을 만나고 신나게 무대 매너 즐기면서 자 이런 것들 다 원래 오프라인 회상에서는 돈 많이 들여서 만들어내는 무대 연출들입니다. 지금 거대하게 나타난 거거든요. 다른 사람은 조그마놓고 거인이 나타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화려한 연출을 해놨던 것들. 이거 초대받은 사람들 혹은 초청장 입력하고 들어가게 되면 이 섬에 모여서 정해진 시간대에 이 공연을 다 같이 보는 거죠. 보면서 자기가 녹화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보는 걸 다른 사람한테도 보여주겠다. 내 몸은 여기에 있는데 내 가상의 캐릭터와 가서 공연을 즐기는 거예요. 자리에 앉아서 팝콘 먹으면서. 트래비스 스캇이 2020년도 4월에 1회 10분, 총 5번 정도를 했었는데 봤던 사람을 관객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유저가 되겠죠? 유저들이 2,770만이 모였더라. 수익을 보니까 2천만 달러 수익이 냈답니다. 216억 이상이래요. 이게 200억 이상. 이 데이터 조금 더 들여다봐야겠지만 2019년에 이분이 오프라인 투어 갔었을 때 170만 달러. 근데 2천만 달러예요. 오프라인에 비해서 온라인으로 하는 게 훨씬 나았더라. 글로벌이니까요. 전 세계가 모일 수 있으니까. 갑자기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그럼 콘서트 이런 식으로 해봐도 괜찮겠네? 첫 번째 열렸던 콘서트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이게 등장했죠. BTS. 어디서 많이 봤던 춤이죠. BTS의 안무를 포트나이트 안무 그대로 쓸 수 있도록 녹여낸 거죠. 그리고 나서 했죠, 공연을. 파티 로얄에서 한국 시간 9월 26일 오전 9시. 이때 접속해서 기다리게 되면은 땡 하고 난 다음에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가 영상으로 흘러나오고 이때 참여했었던 캐릭터들은 바로 이 스타일 그루브를 구매라든지 아니면 체험을 통해서 써보는 거죠. 그 옆에 있는 다른 모든 캐릭터들이 앞에 있는 영상을 보면서 같이 집단으로 춤추는 겁니다. 우리가 파티하러 갔었을 때 볼 수 있는 모습들 이걸 그대로 옮겨 놓은 거죠. 굉장히 재밌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젠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자,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영화를 보는 거죠. 단편 영화제인데 내 캐릭터가 앉아서 팝콘 먹으면서 본다. 새로운 활로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왜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사람들이 모인다. 이동하면서 접속할 수가 있다. 누구든지 모일 수 있다. 글로벌이다. 갑자기 그러면 이 시장이 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들이 보이는 거죠. 가능성을 보여준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돈이거든요. 이런 아이템들 등장하는 거죠. 나이키하고 제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웬만한 유명한 회사들하고 다 콜라보를 해서 아이템만 만들면 되는 거니까. 이 아이템을 만드는데 우리가 이거 멋있지 않냐? 내복 입고 다닐 수는 있지 않냐? 아이템 하나씩 사라.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현실 세계보다는 그래도 저렴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 기사 작년부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에픽 게임즈하고요. 애플이 소송 들어간 거 있었었죠.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저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인데 지금 나도 한번 포트나이트 깔아나 볼까?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플레이스토어나 아니면 지금 앱스토어 들어가서 포트나이트 검색하시면 없습니다. 삭제했거든요. 소송 들어가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인앱 결제를 강요했다. 인앱 결제를 하게 되면은 당연하겠지만 여기에서의 수익도 가야 됩니다. 애플도 그 수익을 가져가고 싶을 텐데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근데 이 정도 인기를 있다 보니까 에픽게임즈 이런 게임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아예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서 받아라. 모든 재화 구매 여기도 해라. 가능하죠? 우회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 아이폰은 안 되지만은 안드로이드 폰은 APK 파일만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자기네들이 배포를 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이번 달하고 다음 달 좀 재밌어질 것 같아요. 팀 스위니, CEO입니다. 이분 얘기했었죠? 이 게임을 전 세계 한국에 선보이기도 감회가 새롭다. 이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팀 스위니, 포트나이트는 분명히 배틀로얄 게임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게임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도대체 포트나이트는 뭡니까? 라는 질문에 이분이 답한 게 포트나이트는 지금은 게임이다. 이거였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무엇이 될지 모르겠다. 사람이 모이면 그 다음부터 달라지니까 그 다음부터 이런 것들을 선보이면 선보일수록 그렇다면은 다른 게임들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아무도 모른다.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우린 이 회사를 봐야 돼요. 텐센트. 갑자기 텐센트가 등장했죠? 자, 지분을 좀 봐보죠. 이 지분의 66%를 포트나이트 팀 스위니가 가지고 있고 33%를 텐센트가 갖고 있고 소니가 얼마 전에 투자를 했죠. 그럼입니다. 게임 시장의 뒤에 텐센트가 있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유명한 게임들 한번 검색해 보시면 텐센트의 이름 더 많이 보실 거예요. 공연은 그렇다면 포트나이트에서밖에 안 하냐? 아니죠. 이런 공연도 있습니다. 릴마스 X. 로블록스네요. 가능한 거죠. 로블록스에서도 이런 식의 공연은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더 많이 우리는 이런 공연들을 가상현실 세계, 가상은 아닌 것 같네요. 나의 몸은 여기 있으니까. 이런 소셜 게임을 통해서 좀 많이 만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